책 소개받아. 오늘의 책. 그림 형제 동화집. 소름을 찾아 나선 소년.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영리하고 지혜로웠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척척 일을 잘 해냈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은 멍청해서 어떤 것도 배울 수 없었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을 만나본 사람들은 누구나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 애는 평생 아버지의 짐이 될 거야. 집안에 할 일이 생기면 늘 큰아들이 그 일을 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겁이 많아서 날이 어둑해진 때나 밤에 아버지가 일을 시키거나 교회 묘지같이 음산한 곳을 지나가야 하는 심부름을 시키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못해요, 아버지. 전 거기 못 가요. 그곳은 생각하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걸요. 이따금 밤중에 난로가에 둘러앉아서 등골이 오싹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사람들은 다들 소름이 끼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작은 아들도 종종 방구석에 앉아 그런 이야기를 듣곤 했지만 그게 무슨 소린지 전혀 이해하지 못해 혼자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정말 소름 끼쳐 라고 하는데 그 소름이란 게 뭔지 모르겠어. 그건 아마도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기술이 아닌가 싶어. 어느 날 그의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얘야, 내 말 좀 들어봐라. 넌 이제 몸집도 커지고 힘도 강해졌으니 밥벌이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내 형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나 좀 보려무나. 그런데 너는 그저 방구석만 차지하고 앉아 아무것도 하려 들지 않으니 정말 큰일이다. 작은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뭔가를 배우고 싶어요. 전 소름 끼치는 법을 알고 싶다고요. 전 그게 뭔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큰아들은 이 말을 듣고 동생을 비웃으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맙소사. 내 동생은 정말 멍청해. 저 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애가 될 거야. 뭔가를 해내려면 젊을 적에 해야 할 텐데.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소름 끼치는 게 뭔지 상세히 알게 될 게다. 하지만 그걸 안다고 해서 밥이 생기는 건 아니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 일꾼 한 사람이 그 집에 들렀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자기 작은 아들이 뭘 배울 능력도 깨달을 능력도 없는 데다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아, 글쎄. 내가 녀석한테 밥벌이 삼아 뭘 하고 싶으냐고 물어보았더니 녀석이 한다는 소리가 소름 끼치는 법을 배우고 싶다지 뭡니까? 그러자 교회 일꾼이 말했습니다. 그 애가 바라는 게 그것이라면 제가 일하는 데서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 애를 제게 맡겨주신다면 제대로 된 아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는 훈련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꺼이 그의 말에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교회 일꾼은 그 소년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교회 종 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난 뒤 교회 일꾼은 한밤중에 소년을 깨워 교회 종탑으로 올라가 종을 치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일꾼은 이제 너도 소름 끼친다는 게 뭔지 제대로 알게 될 게다 라고 생각하면서 소년보다 먼저 종탑으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소년이 눈치채지 못하게 몰래 올라갔습니다. 소년은 종탑에 올라가 종에 매달린 끈을 붙잡기 위해 몸을 돌리다가 종 밑으로 나 있는 구멍 건너편 계단 위에 하얀 물체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 누구요? 소년이 소리쳤지만 그 물체는 대꾸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소년은 다시 소리쳤습니다. 대답해요. 대답하기 싫으면 여기서 썩 꺼져요. 한밤중에 여기서 볼 일은 없을 테니까. 그러나 교회 일꾼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년이 자기를 유령으로 생각해 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소년은 다시 한 번 더 소리쳐보고는 그래도 소용이 없자 그 물체에 달려들어 계단 아래로 떠밀었습니다. 그 물체는 10계단쯤 굴러 내려가 계단 한 모퉁이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년은 종을 치고는 교회 일꾼 집으로 돌아와서 아무 말 없이 이불 속으로 들어가 그대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교회 일꾼의 아내는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잠자는 소년을 깨워 물었습니다. 우리 그이 어디 있는지 아니? 너보다 먼저 종탑으로 올라갔는데.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하지만 종소리가 울리는 구멍 건너편에 누군가가 서 있었어요. 제가 누구냐고 물어도 대답을 안 하고 꺼지라고 해도 안 꺼지길래 전 나쁜 사람인 줄 알고 계단 아래로 떠밀어 버렸죠. 그 사람이 아저씨인지 아닌지 한번 가서 살펴보세요. 그 사람이 아저씨라면 정말 죄송해요. 교회 일꾼의 아내는 급히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계단 한 모퉁이에서 다리가 부러진 채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부축해 집으로 데려온 다음
소리내어 울며 곧바로 소년의 아버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소년의 아버지에게 악을 썼습니다. 대개 아들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 녀석이 내 남편을 계단 아래로 떠밀어 다리를 분질러 놓았다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놈을 당장 데려가세요. 화가 난 아버지는 당장 교회 일꾼의 집으로 달려가 소년을 야단치기 시작했습니다. 너 그게 무슨 못된 짓이냐? 그런 짓을 한 걸 보니 아무래도 악마한테 홀렸나 보다.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전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분은 무슨 못된 짓을 하는 사람처럼 어둠 속에 서 있었어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 3번이나 물었어요. 내 말에 대꾸를 하든가 꺼지든가 하라고. 그러자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넌 평생 나한테 골칫거리밖에 되지 않을 거다.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내 눈앞에서 없어져. 알았어요, 아버지. 기꺼이 그렇게 해드리죠. 하지만 날이 밝을 때까지만 참아주세요. 해가 뜨는 대로 집을 나가서 소름 끼치는 법을 배울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저도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게 될 거예요. 내 마음대로 배우고 싶은 걸 배워라.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으니까. 50달러를 줄 테니 이걸 갖고 넓은 세상으로 나가거라. 하지만 내가 어디서 왔고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창피하니까. 아버지 말씀대로 할게요. 아버지가 바라시는 게 그것뿐이라면 명심하겠어요. 날이 밝자 소년은 50달러를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집을 나와 큰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소년은 길을 가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소름이 끼쳤으면, 제발 소름이 좀 끼쳤으면. 소년이 그렇게 중얼거리며 가는데 한 남자가 옆에서 걸어가다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쯤 걸어가다가 교수대가 눈에 띄자 그 남자는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저 교수대 보이지? 저기서 7명의 사내들이 밧줄잡이 딸한테 장가를 들었단다. 지금쯤 그 친구들은 두 발을 버둥거리며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우고 있을걸? 밤이 올 때까지 저 교수대 밑에 앉아 기다려봐라. 그러면 넌 분명히 소름 끼치는 법을 배우게 될 거야.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저기 앉아서 기다리는 일 정도라면 저도 쉽게 할 수 있겠네요. 제가 그처럼 금방 소름 끼치는 법을 배우게 된다면 제 50달러를 아저씨께 드릴 테니 내일 아침 이리로 오세요. 소년은 교수대가 있는 데로 가서 그 밑에 앉아 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날이 추워 소년은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나 자정쯤 되자 바람이 한층 싸늘해지면서 모닥불 곁에 있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목 매달려 죽은 시체들이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서로 부딪히자 소년은 여기 불 곁에 있어도 이렇게 몸이 꽁꽁 얼어붙는데 저기 매달린 저 사람들은 얼마나 추울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 교수대에 사다리를 걸치고 올라가 그들의 목에 걸린 밧줄을 하나하나 풀어 시체들을 땅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모닥불을 훅훅 불어 불을 살아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으며 이윽고 그들의 옷에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소년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조심해요. 안 그러면 댁들을 다시 저기다 목매달아 버릴 테니까요. 그 시체들은 소년의 말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 그들이 걸친 넝마 같은 옷들에 붙은 불은 계속 타올랐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조심하지 않으니 나도 어쩔 수 없군요. 당신들 때문에 나까지 불에 타 죽을 수는 없어요. 그리하여 소년은 다시 그들의 목을 나란히 교수대에 걸어놓고 불 곁으로 돌아와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그 전날 길에서 만났던 남자가 50달러를 받을 욕심으로 소년에게 돌아왔습니다.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는 소름이 뭔지 알았겠지? 아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저기 걸려있던 사람들이 입도 열지 않았는데요. 그 사람들은 너무나 멍청해서 자기네가 입고 있는 넝마 같은 옷들이 타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남자는 50달러를 받기는 다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 평생 저런 녀석은 처음 보네. 그 남자는 혼자 중얼거리면서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소년도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길을 걸으며 또다시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름이 끼쳤으면, 제발 소름이 좀 끼쳤으면. 소년의 뒤에서 걷고 있던 한 집마차꾼이 그 말을 듣고 물었습니다. 넌 누구냐? 몰라요. 마차꾼은 다시 재우쳐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냐? 몰라요. 네 아버지는 누구시냐? 그런 말에 대답하면 안 된대요. 아까부터 계속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냐? 전 소름이 끼쳤으면 해요. 그런데 아무도 소름 끼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마차꾼은 말했습니다.
그런 바보 같은 소리는 집어치우고 나랑 같이 가면서 내가 잘 만한 곳이 있나 알아보자꾸나. 소녀는 마차꾼과 함께 갔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어느 여관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큰 방으로 들어갔을 때 소녀는 또다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름 좀 끼쳐봤으면, 제발 소름 좀 끼쳐봤으면. 여관 주인은 이 말을 듣고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내 소원이라면 여기서 그런 경험을 할 기회를 갖게 될 게다. 그러자 여관 주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입 다물어요. 그렇지 않아도 목숨을 잃은 멍청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구만. 저렇게 예쁜 눈을 가진 애가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그러나 소녀는 말했습니다. 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해도 난 상관 안 해요. 난 소름이 끼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집을 떠난 것도 그 때문인걸요. 소녀는 여관 주인을 조르고 졸라 마침내 가까운 곳에 있는 귀신 붙은 성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야 말았습니다. 여관 주인은 거기야말로 소름 끼친다는 게 뭔지 제대로 알만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그저 성 안에서 사흘밤을 보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왕은 그런 모험을 무사히 치르는 사람에게는 자기 딸을 주겠다는 약속을 해두고 있었습니다. 그 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는 마귀들이 지키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보물이 있어 일단 그 보물을 마귀들한테서 빼내기만 한다면 가난한 사람도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갔지만 살아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소녀는 왕 앞으로 나아가 말했습니다. 그 귀신 붙은 성에서 사흘밤을 보내고 싶으니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년을 본 왕은 소년이 마음에 들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그 성 안으로 들어갈 때 가져갈 물건을 3가지 청할 수 있다. 하지만 3가지 모두 생명이 없는 물건이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불과 가리기계 한 대와 칼이 붙어있는 목공용 작업대 하나를 가져가고 싶습니다. 왕은 낮 동안 그 3가지 물건들을 성 안에 들여놓게 했습니다. 밤이 오기 직전 소녀는 혼자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 방 안에다 불을 피우고 칼이 붙어있는 목공용 작업대를 설치한 뒤 가리기계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오, 소름 좀 끼쳐봤으면. 하지만 여기서도 그 기술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 자정이 가까웠을 때 소녀는 다시 불을 휘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소년이 모닥불에다 대고 바람을 푸하고 부는 순간 갑자기 한 구석에서 비명소리 같은 게 들려왔습니다. 야옹 야옹 얼어 죽을 것 같아? 소녀는 소리쳤습니다. 이 멍청이들, 무엇 때문에 비명을 지르는 거야? 얼어 죽을 것 같으면 이 불 곁에서 몸을 녹이면 되잖아. 소년이 그 말을 하자마자 2마리의 커다란 검은 고양이들이 껑충 뛰어와 소년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들은 불이 번쩍번쩍하는 눈으로 소년을 무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잠시 후 몸을 다 녹이고 난 고양이들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이봐 친구, 우리 카드 한 판 할까? 좋지. 하지만 우선 먼저 너희들의 발을 보여줘. 고양이들은 자기네의 발톱을 삐쭉 내밀었습니다. 맙소사, 발톱 한 번 엄청나군. 기다려, 내가 그 발톱을 깎아 줄 테니까. 소녀는 그렇게 말하면서 고양이들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목공용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들의 발을 바이스에 고정시켰습니다. 소녀는 말했습니다. 내 너희 둘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지. 그런데 이제 카드 놀이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고 나서 소녀는 그 고양이들을 흠씬 두들겨 패 죽인 뒤 물속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그가 고양이들을 처치하고 나서 다시 모닥불 곁에 앉으려는데 목에 새빨간 쇠사슬을 맨 검은 고양이들과 검은 개들이 사방에서 기어나와 그의 주위로 다가오는 바람에 그는 도망칠 수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면서 모닥불을 마구 밟아 꺼버리려고 했습니다. 소녀는 얼마 동안 그것들이 하는 짓을 지켜보다가 하는 짓이 너무 고약하다 싶은 기분이 들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칼을 움켜쥐고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썩 꺼져, 이 더러운 놈들아. 그리고 그는 칼을 마구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달아나 버렸고 달아나지 않은 놈들은 소년이 모두 죽여 연못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온 소년은 남은 불씨들에다 대고 훅훅 바람을 불어 다시 불을 살려내고 몸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모닥불 옆에 앉아있다 보니 점차 소년의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몹시 졸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던 소년의 눈에 방구석에 놓여있는 커다란 침대 하나가 띄었습니다. 내가 찾던 게 바로 이거야. 소년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그 위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소년이 침대에 누워 눈을 감자마자 침대가 요동을 치기 시작하더니 성안을 마구 내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습니다. 그래, 달려라 달려. 좀 더 빨리 달려보지 그래. 침대는 6마리 말이 끄는 마차처럼 번개같이 내달렸습니다. 문과 문을 지나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와르르 쿵쾅하는 소리를 내면서 침대가 뒤집히더니 그것이 몸 위에서 산처럼 그를 내리눌렀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담요와 베개들을 내던지고 침대 밑에서 기어나와 말했습니다. 자, 이 침대를 타실 분 있으면 얼마든지 타세요. 소년은 모닥불 옆에 길게 누운 뒤 이튿날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아침 나절 성 안으로 들어온 왕은 소년이 방바닥에 길게 누워있는 광경을 보고는 소년이 유령들에게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딱도하지. 잘생긴 아이였는데. 왕이 중얼거리자 그 말소리에 잠에서 깬 소년은 주섬주섬 일어나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기뻐하면서 하룻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물었습니다. 소년은 왕의 물음에 대답했습니다. 아주 잘 지냈습니다. 이걸로 하룻밤은 무사히 지낸 셈이고 나머지 이틀도 쉽게 보낼 겁니다. 소년은 여관 주인에게 갔습니다. 여관 주인도 놀라서 입을 딱 벌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널 못 볼 줄로만 알았는데 그래 이제는 소름이 뭔지 알았니? 아니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누가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밤에도 소년은 그 낡은 성으로 들어가 불 옆에 앉아서 늘 하던 소리를 다시 늘어놓았습니다. 소름 좀 끼쳐봤으면. 자정이 가까웠을 때 소년은 요란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처음에는 낮게 들리다가 점점 커졌습니다. 곧이어 그 소리가 사라지면서 얼마 동안 잠잠하다가 갑자기 귀청을 찢을 듯한 비명 소리와 함께 반토막짜리 사람 하나가 굴뚝을 타고 내려와 소년의 발밑에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본 소년이 말했습니다. 야, 이것 봐라. 반쪽이 달아나고 없네. 정상이 아니로군. 또다시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고함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면서 나머지 반쪽도 떨어져 내렸습니다. 기다려. 너희들을 위해 불길을 좀 세게 해줄 테니. 소년은 모닥불을 휘저어 불이 활활 타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그 반토막짜리 몸 2개가 하나로 합쳐지더니 무시무시한 인상을 가진 사람으로 변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산에는 소년의 작업대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소년이 말했습니다. 거기 앉으라고 허락해 준 적 없는데 그 작업대는 내 거야. 그 사내는 소년을 밀쳐버리려 했으나 소년은 그대로 당하지 않고 힘껏 그 사내를 떠밀어버린 뒤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갑자기 굴뚝에서 많은 사람들이 차례차례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들은 9구의 시체에서 나온 뼈들과 두개골 2개를 가지고 와서 9개의 뼈들을 세워놓고 두개골을 굴려 쓰러뜨리는 볼링 비슷한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자기도 그걸 하고 싶어 물었습니다. 이봐, 나도 끼워줄 테야? 돈을 갖고 있다면 끼워주지. 돈이야 많지. 하지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공들은 둥그렇지가 않구나. 소년은 두개골들을 집어서 가리기계에다 끼운 뒤 그것들이 둥그렇게 될 때까지 기계를 돌렸습니다. 자, 이제는 더 잘 굴러갈 거야. 야호, 이제 재미있게 놀아보자. 소년은 그들과 함께 게임을 하여 약간의 돈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시계가 12시를 치자 모든 것들은 말끔히 사라져버렸고 소년은 그대로 바닥에 누워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소년이 무사한가 알아보려고 성으로 온 왕은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지냈지? 볼링을 하다가 돈을 좀 잃었어요. 그래, 소름이 끼치지는 않았니? 전혀요. 꽤 재미있었는걸요. 아, 소름이 뭔지 알 수만 있다면. 사흘째 밤이 되자 소년은 다시 작업대 위에 앉아 구슬프게 말했습니다. 소름 좀 끼쳐봤으면. 밤이 으슥해지자 6명의 거인들이 관 하나를 들고 왔는데 그걸 본 소년이 말했습니다. 아, 저건 며칠 전에 죽은 내 사촌동생임이 분명해. 소년은 그들에게 손가락으로 신호하면서 소리쳤습니다. 이리 와, 동생. 이리 와. 거인들은 관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년은 그리로 가서 관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관 속에는 시체 하나가 누워 있었습니다. 소년이 시체의 얼굴에 손을 대보니 얼음처럼 찬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소년이 말했습니다. 기다려. 내가 널 따뜻하게 해줄 테니까. 소년은 불 옆으로 가서 손바닥을 따뜻하게 한 뒤 다시 그걸 시체의 얼굴에 갖다 댔습니다. 하지만 시체의 얼굴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시체를 관에서 드러내 불 옆으로 끌고 온 뒤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고 시체의 두 팔을 계속 주물러 주었습니다. 마침내 시체의 문에서 피가 다시 통하기 시작했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소녀는 두 사람이 한 침대에 누우면 서로의 몸이 더워진다는 말이 기억나서 시체를 침대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눕히고 담요를 덮어준 뒤 자기도 그 곁에 누웠습니다. 잠시 후 죽은 사람의 몸이 따뜻해졌고 고지어 꿈틀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따뜻하게 해주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 그래? 소년이 말을 하자 시체는 버럭 고함을 쳤습니다. 이제 내 목을 졸라주지. 뭐라고? 고맙다는 인사가 고작 그거냐? 안 되겠다. 널 다시 관 속에 집어넣어 버려야지. 소년은 시체를 번쩍 들어 관 속에 쳐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러자 6명의 거인들이 돌아와 관을 메고 나가버렸습니다. 소름이 끼치지 않아. 여기서 아무리 오래 지내도 소름 끼치는 법을 배우진 못할 거야. 소년이 그 말을 하자마자 유령처럼 보이는 어떤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자들보다도 더 늙어 보였고 더 커 보였으며 턱에는 길고 하얀 수염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늙은이는 소년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악당놈아, 이제 소름이 뭔지 알게 될 거다. 너도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까. 소년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죽는 건 싫어. 날 죽이려면 먼저 나를 이겨야 할걸. 그러자 늙은이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 널 이길 테니까. 입만 나불거리는군. 허풍 그만 떨어. 난 너만큼 강해. 아니, 더 강할지 몰라. 늙은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디 정말 그런가 한번 볼까? 내가 나보다 더 강하다면 널 무사히 내보내주지. 따라와. 시험해보자. 그는 소년을 끌고 캄캄한 복도를 여러 곳 지나 대장간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도끼를 집어들더니 모루를 내리쳐 단 한 방에 모루를 땅속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난 그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소년은 그렇게 말하면서 또 다른 모루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하얀 수염을 늘어뜨린 늙은이는 소년이 하는 짓을 자세히 지켜보기 위해 소년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소년은 도끼를 집어들더니 단 한 방에 모루를 두 쪽 내고는 늙은이의 수염을 그 갈라진 모루 사이에다 끼워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겼어. 죽을 사람은 바로 너야. 소년은 쇠몽둥이 하나를 집어들고는 늙은이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늙은이는 엉엉 울면서 소년에게 많은 보물을 줄 테니 제발 쇠몽둥이로 때리지는 말아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소년은 쇠몽둥이를 내려놓고 늙은이를 놓아주었습니다. 늙은이는 소년을 성의 지하실 방으로 데리고 가서 금이 가득 든 3개의 괴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 것이고 또 하나는 왕의 것이고 남은 것은 당신 것입니다. 그때 시계가 12시를 쳤습니다. 그 늙은 유령은 소년을 어둠 속에 남겨둔 채 사라져버렸습니다. 나 혼자서도 여기서 나가는 길을 찾을 수 있어. 소년은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어둠 속을 더듬어 드디어 그의 방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냈습니다. 방으로 되돌아온 소년은 불 옆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왕이 와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소름이 뭔지 배웠겠지? 소년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소름이란 게 뭐죠? 죽은 제 사촌 동생이 여기 왔었고 턱수염 난 사람이 와서 제게 지하실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금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소름이 뭔지 가르쳐준 사람은 아무도 없는걸요. 그러자 왕은 말했습니다. 그대는 성을 구했으니 내 딸과 결혼하도록 해라. 소년은 대답했습니다. 그거 아주 좋죠. 하지만 전 아직도 소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지하실에서 황금을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성대한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소년은 아내를 몹시 사랑했으며 아주 행복했지만 가끔씩 혼자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소름 좀 끼쳐봤으면 좋겠어. 그의 아내는 그 일 때문에 은근히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녀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분은 소름이 뭔지 제대로 아시게 될 테니까요. 시녀는 왕궁 정원을 흐르는 시내로 나가서 양동이 가득 잉어를 잡아왔습니다. 그날 밤 젊은 왕이 잠들었을 때 그의 아내는 이불을 걷어내고 차가운 물과 잉어가 가득 든 양동이를 그의 몸 위에 엎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작은 물고기들이 그의 몸 위에서 펄떡펄떡 뛰기 시작하는 바람에 젊은 왕은 잠에서 깨어나 소리쳤습니다. 오, 소름 끼친다. 소름 끼쳐. 이제 알았소, 부인. 소름이 뭔지를.